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형제 셋이 아버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앉으시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낡은 갈색 소파, 등받이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그 소파였죠. 아버지가 늘 오른쪽으로 기대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빈자리를 아무도 채우려 하지 않았어요. 다들 소파 끝에 앉아 커피를 들고 있었고,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왠지 약자처럼 보일 것 같아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던 기억, 밥을 드시던 기억,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내다보시던 기억들이 하나씩 겹쳐왔거든요. 형들한테는 그런 기억이 얼마나 있을까요? 민호는 조용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지. 아파트랑 예금이 있을 거 아니야.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셋이 공평하게 나눠야지 뭐. 공평하게. 그 두 글자가 민호의 귀에 조용히 박혔어요. 공평이라는 게 10년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새벽 응급실이 공평하게 계산될 수 있는 걸까요? 재활병원 6달이 공평하게 측정될 수 있는 건지. 민호는 그 단어 하나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씹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 봉투 안에 1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신 건 민호가 28살 때였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큰형 진호는 분당에, 둘째 준호는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민호는 강북에서 작은 자취방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까지 버스로 딱 30분 거리였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민호는 마감을 앞둔 업무 중이었어요. 그래도 서류를 덮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연락을 돌려보니까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애들이 어리다고 했고, 둘째는 회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날 아버지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큰형이 전화로 말했어요. 민호야, 네가 막내라서 미안한데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셨어요. 새벽 응급실도 여러 번이었고, 재활병원에서의 반년 퇴원 후 매일 이어진 물리치료. 민호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좋아하던 사람에게 연락이 뜸해졌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억울하셨냐고요? 솔직히 가끔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밥을 다 드시는 날, 산책을 나가는 날, 텔레비전을 보며 조금 웃으시는 날이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32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아버지가 3번째로 재발하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심각했어요. 재활병원에 6개월을 입원하셔야 했죠. 민호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오전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 병원에 들러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병원 복도 벤치에 민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시간이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죠. 민호는 그 조용함 안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피곤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있었고, 형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민호는 혼자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포기할까?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면 어떨까? 형들한테 이제 나도 못하겠다고 말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딱 3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건 그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선택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호는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기로 했어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해서도 아니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던 거죠. 민호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셨지만 완전히 나으신 적도 완전히 무너지신 적도 없었어요. 민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침엔 약을 챙겼고 병원 예약을 잡았고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아버지 상태를 설명했어요. 보청기 배터리도 갈았고 식사 후엔 함께 산책에 나갔죠. 그 모든 것이 민호의 하루였어요.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힘든 날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날들이었죠. 그런 날들이 3650번 쌓였습니다. 그것이 10년이었어요. 민호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회사에 다녔고 퇴근 후엔 아버지 집으로 갔고 주말은 아버지와 보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민호야, 너 힘들지 않냐? 민호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은 이 모든 것이 보이는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보고 계셨다는 걸 민호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명절마다 형들이 왔어요. 큰형 진호는 과일 상자를 들고 왔고 둘째 준호는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오래 못 본 아들들이니까요. 민호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과일 상자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한우를 냉동실에 넣으면서. 서운하셨을 것 같다고요? 맞아요. 솔직히 서운했을 거예요. 365일 중 364일을 혼자 있다가 명절 하루 와서 선물 주고 칭찬받는 걸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운함보다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집에서 매일 밥을 드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새벽에 힘드시다고 연락했을 때 달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었죠. 큰형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민호가 있으니까 든든하죠. 그때 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민호가 있어서 살지.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10년의 보상이었을 거예요. 칭찬도 아니었고 감사 인사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거였는데 그 사실 한 줄이 민호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형들은 저녁을 먹고 일찍 일어섰어요. 설거지는 민호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민호가 아버지 약을 챙겼고요. 명절의 풍경은 그렇게 매년 반복됐어요. 민호는 항상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형들이 유산을 먼저 나누자고 했어요. 아파트 시세가 6억이었고 예금이 1억 5천이었습니다. 큰형이 말했어요. 셋이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누자고.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죠. 두 형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던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일치했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어요. 분노도 억울함도 그냥 담담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공평이라는 단어가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10년이 공평하게 측정될 수 있는 건지, 새벽 응급실이 공평하게 계산될 수 있는 건지, 병원 복도 벤치에서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 밤이 공평하게 나뉠 수 있는 건지. 민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형들이 눈으로 물었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공증 유언장이에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형들이 굳었습니다. 법무사가 낭독했어요. 전 재산의 60%는 막내 김민호에게. 이유는 지난 10년이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큰형이 봉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둘째는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형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가 앉으시던 빈 소파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거기 앉아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셨을 아버지를요. 그 빈 소파가 오늘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큰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민호야, 이게 언제 작성된 거야? 민호가 말했어요. 2년 전이요. 아버지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셨어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아버지가 혼자? 민호가 짧게 말했어요. 네. 형들이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큰 형이 유언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둘째는 창밖을 봤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고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었거든요. 그 문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두 형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동안 민호가 무엇을 했는지 두 형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알면 불편해지니까요. 민호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편리함이 10년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민호는 그 말을 들었어요. 기다렸던 말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형들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이었어요. 10년이 그 눈물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아버지 방을 정리하게 됐을 때였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약 봉투들이 있었고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랍 가장 안쪽에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정말 오래 쓰신 것이었죠. 민호는 그 수첩을 들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는데 손이 불편해지신 다음에 쓰신 것들이었을 거예요. 2018년 4월 11일 민호가 새벽 2시에 왔다. 내가 힘들다고 전화했다. 형들한테는 전화 안 했다. 민호한테만 했다. 민호가 왔다. 2019년 여름 민호가 직장도 다니면서 매일 온다. 이 녀석이 지치 않나 모르겠다.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2021년 3월 명절에 진호와 준호가 왔다. 선물을 들고 왔다. 난 좋아했다. 그런데 집에 가고 나서 설거지는 민호가 했다. 민호는 항상 마지막에 남는다. 민호는 수첩을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 알고 계셨고 다 적어두고 계셨던 거예요. 민호야, 고생했다. 아비가 다 봤다. 민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처음으로 유산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형들은 각자 40%를 나눠 가졌고 민호는 60%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돈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숫자가 통장에 찍혔는데 그보다 수첩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의 글씨가 더 컸어요. 큰형 진호가 전화를 해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몰랐어. 진짜로 미안하다. 민호가 말했어요. 형, 알아요. 진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좀 더 챙길게. 민호가 말했어요. 형, 그건 됐어요. 이제 제 생각 좀 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그 말을 한참 되새겼어요. 이제 제 생각 좀 하려고요. 이 말을요.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10년 동안 민호의 하루에 민호의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약, 아버지의 병원, 아버지의 밥,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처음으로 민호에게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민호는 유산 중 일부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동네에 작은 공간을 얻었어요.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연습을 10년 했으니 이번엔 나 자신 곁에 있는 연습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됐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민호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동네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팔지 한참 고민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을 팔기로 했어요. 따뜻한 것, 국물이 있는 것. 그 가게 안에 아버지가 앉으시던 소파와 비슷한 의자를 하나 뒀어요. 갈색이었고 등받이가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것을 일부러 골랐죠. 손님들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가끔 가게에 와요. 국밥을 먹고 가죠. 별말은 없어요. 그래도 오는 것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민호는 하루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면 아버지 수첩을 꺼내들어요. 자주 읽지는 않아요. 그냥 손에 들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쓰셨던 글씨가 손에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수첩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10년을 보셨어요.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